우선 중국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2022년 10월 달에 시진핑이 이제 3차 연임을 하면서 이른바 중국 공산당 3차 역사 결의를 했습니다. 역사 결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서도 뚜렷한 업적을 내린, 그러니까 획기적인 그 역사에 기록할 만한 내용을 담은 분들을 추대한다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의하는데, 제1차 역사 결의는 당연히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입니다. 그래서 건국이라는 의미에서의 역사 결의를 했고요. 두 번째가 덩샤오핑,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을 부유하겠다. 그 다음에 시진핑은 이 강군몽이라는 말도 있고, 전체적으로 중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또 그렇습니다만 찬칠라이, 푸칠라이, 창칠라이, 그래서 처음 것은 이제 그 중국을 건국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중국을 부유하게 했고, 세 번째는 강하게 했다. 그래서 이런 3대 역대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대, 제2대 지도자들은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제3대 시진핑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당의 결정, 이거보다도 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사 결의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의미는 결국은 이런 새로운 중국을 강하게 만드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도 11월에 제18자 당대회에서 당 서기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그 이듬해 3월 달에 양회를 열어서 국가주석에 취임하게 되는데, 2012년도에 이제 얘기한 부분이 두 번째 100년의 목표를 내세우고, 이것을 이제 인류 문명 공동체 건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온 얘기가 2035년까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화된 국제 질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걸 목표를 제시했고요.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꿈, 중국몽이라는 얘기인데요. 중국몽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했고, 중국몽은 바로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본다면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해서 전면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소강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중산층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7년 과도기로 창군 100주년,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을 맞이해서 사회주의 현대화 노정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2035년 중간 목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하겠다는 것이고, 2049년이 바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 10월 1일 날 수립이 됐기 때문에 딱 100년이 되는 2049년도에 건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새로운 영내 강대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 중국몽, 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죠.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몽입니다. 미국몽과 중국몽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차이니즈 드림이죠. 근데 용어는 같습니다. 이 언어 구조도 같죠.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과 차이니즈 드림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몽은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몽의 주체는 중국인들입니다. 중화민족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몽이라고 한다면, 아메리칸 드림은 전 세계에 있는 인민들이 미국에 와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은 전 세계에 있는 각지에서 이른바 신생국가인 미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거라고 한다면, 중국몽은 그동안에 반식민지로 억압되어 있었던, 그리고 자기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중국이 이제 중화민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몽과 미국몽의 의미는 전혀 방향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마이클 필즈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허드슨 연구소 중국 전략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고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본인의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중국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다라고 하면서 밝힌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49년 그때가 바로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됐는데, 그때 목표가 중국이 세계 제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9년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회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979년 1월 1일이 어떤 날입니까? 79년 1월 1일 미국과 수교한 날입니다. 그래서 1979년 미국과 수교를 통해서 자본주의 국가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본주의 최강국인 미국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89년은 뭐냐면 198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불황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때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1989년은 뭡니까? 헝가리에서부터 동구권이 붕괴되기 시작해가지고 1990년, 91년도 되면 이제 소연방이 해체되던 시작이죠. 시작점이 1989년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권이 자기의 아까 리먼 브라더스 틀렸습니다. 1989년도는 이제 이 사회주의가 해체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만이 사회주의를 국권이 지키면서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9년도가 아까 말씀드린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2008년도에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요 선진 국가들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할 때 중국만이 플러스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당시가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때인데 한중 관계가 좋았을 때이기 때문에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할 때 한국만이 플러스 4%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었고 세계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중국이 떠올랐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이후에 2035년, 49년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2049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제일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가진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몽의 내용이 다 2049년, 그래서 1950년에 중국이 넘버원이 되는 이 설계도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시진핑이 얘기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인류 운명 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관심 가지고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이제 공부하기 시작할 땐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도 없었고 저거는 성립하기 어렵다, 실현되기 어려운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현재까지의 국제적인 시스템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발 미국식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대확산하고 모든 부분의 기본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서 국제 질서를 재편하겠다,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중국 칭화대의 이제 겸임 교수인 레이머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그 당시만 해도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게 성립되겠냐라고 하는 회의론이 강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식 시장경제나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모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베이징 컨센서스인데 투자 자원과 인적 교류를 통한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 모델을 대확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정부 주도형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개혁, 그리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발전 전략,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의 대외 정책, 뭐 이런 것을 이제 내용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책들이 레이머가 공표한 공조로 참여한 책도 있고 단독으로 나온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실제로 실체를 갖고 등장한 것이
바로 2012년 제18차 당대회입니다. 벌써 시진핑이 등장한 지가 2018년 당대회에서 등장해서 2017년 그리고 재작년 20차 당대회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시진핑 체제가 재확인이 됐는데요. 제2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에 대항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 개발도상국들을 결집해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5년 뒤인 제19차 당대에서 다시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그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했고 또 실제로 2018년 3월 중국 헌법 서론에 해당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 지향하는 세계 발전 모델이라고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에 맞서서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견제할 것과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할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류 운명 공동체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Shared Future for Mankind. 그래서 인류의 공통된 어떤 공유된 미래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자체도 막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글로벌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이죠. 1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한국과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유한다 이런 얘기 했다가 당시 보수 야당 언론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인류 운명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고 공유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인류 운명 공동체가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20차 당대회 바로 이제 2년 전이죠.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패권주의에 맞서서 아주 실용적으로 상호 존중, 평등 호혜, 협력 상생을 통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동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결국은 이제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의 궁극적 목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진핑이 외교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신형 국제관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2012년도 11월에 있었던 제18차 당대회에서 끝난 뒤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신형 대국관계였습니다. 신형 대국관계를 얘기하면서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제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너희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국제 문제를 미국과 같이 논의하는 그런 거는 아직 자격이 안 된다라는 얘기 했고, 실제로 우리 그 과정을 보면 2012년 12월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UN 총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달에 날짜가 또 외국졌어요. 2월 12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을 하자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노발대발하면서 결국 그때부터 북한의 핵실험이나 또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중국이 유엔에서 적극적으로 지지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12월까지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 모든 결의에 찬성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시절이죠. 다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2018년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 철저하게 소외됐고 결국은 이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결정된 이후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그 배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를 얘기했을 때 아까 시진핑이 노발대발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반응은 그거였습니다. 국제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논의하기에 앞서서
동네에 있는 불량배 먼저 제대로 다뤄라. 그러니까 자기 지역 영내에 있는 북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제 문제를 같이 미국과 중국이 논의하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형 대국 관계를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더 이상은 이제 신형 대국 관계라는 말을 못 쓰고 신형 국제 관계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신형 대국 관계라는 말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형 국제관계, 원래 신형 대국관계와 짝을 이루면서 나온 얘기가 신형 주변국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대국관계, 주변국 관계였다가, 중국이 이제, 미국의 거부를 당하면서 이제 용어를 신형 국제관계로 통일을 시켰죠. 우리가 중국의 대외 전략은 크게 보면은, 크게 변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덩샤오핑이나 장쩌민의 경우는 도강양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도강양해라고 하는 것은 칼을 가는데 심지어 금음달에도 칼 가는 빛이 바깥에 노출될까봐 조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힘을 갈고 닦는다, 조심스럽게 갈고 닦는다 이런 뜻이었는데 후진타에 들어오면서 유소작이라는 말은 할 일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국제정치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2004년 5년 이후부터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진핑이 18자 당대회는 이제 2012년 11월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당서기가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국가주석이 됩니다. 국가주석은 2013년 3월 양회에서 정식 취하가 되는데 이때부터 나온 얘기가 주동자규입니다. 이제는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 공동 운명체라든지 또 신형 국제관계라든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식 가치에 대항해서 중국식 가치, 중국식 제도를 하나씩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동자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중국 외교의 특징을 전랑 외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전랑이라는 건 싸우는 늑대죠. 싸우는 늑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중국의 그 전랑이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수부대 전랑이라는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게 뭐냐면 중국을 모욕하는 자는 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반드시 응징한다. 철저하게 1대1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랑 외교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이 됐고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랑 외교의 최전방에 섰던 사람이 주미 중국 대사였던 칭캉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칭캉이 바로 이제 중국 외교부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상당히 인물도 잘생기고 영어도 잘하고 미국 내 인맥도 강한 사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공작도 있었고 개인적인 추문도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갑자기 사라졌죠. 지금도 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칭캉이 사라졌는데 어쨌든 그 외교부장으로 전격적으로 발탁됐던 칭강이 바로 전랑 외교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외교 목표는 신냉전 회피와 다극화 실현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신냉전이라는 구도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한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전문가도 제 글도 2018년도에 쓴 글에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부 다 이제 유행을 해서 썼는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신냉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전략 경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고 많은 학자들도 이제 용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안 쓴다고 해서 신냉전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의 제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은 공식적으로 신냉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신 다극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은 계속 바이든 대통령한테 신냉전을 회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작년 3월 때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신냉전을 회피해야 된다는 얘기와 다극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는 신냉전 회피와 다극화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강대국 외교에서는 핵심 이익 확보와 국제 현안을 담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변국 외교는 친성 해용, 그래서 친밀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상호 혜택과 또 관용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정책으로서는 브릭스,
브릭스는 아시다시피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끌어들여서 남아공화국 이 5나라에서 금년 1월 1일자를 계기로 해서 이제 6나라가 추가됐죠. 그래서 총 11나라가 G7 서방 선진국 7개국 회의에 맞서가지고 외교 진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협력기구, 미국의 나토 확대에 대응해서 상하이협력기구가 중국 주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서 남방 계절, 과거에는 이제 제3세계라는 말도 썼고 북방 외교에 대해서 남방, 그래서 남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최근 들어와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외교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소국, 뭐 아프리카라든지 태평양의 군소국가, 그다음에 중남미 이런 나라를 상대로 한 외교전이 이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냉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은 과거의 제3세계 국가나 남방계 국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말리아의 경우죠. 소말리아에서 미군이 이제 그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군이 초기 아프리카 문제에 개입을 했다가 사실은 지내가 생각해보니까 아프리카에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과거처럼 미국과 소련이 경쟁할 때는 아프리카가 한 표 한 표가 중요했기 때문에 개입을 했는데 원조도 하고 그 이후에 냉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이런 제3세계 국가에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유일 패권 체제라고 생각했던 미국에 대항해서 중국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시진핑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패러다임에 대항하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나 태평양 국가, 중남미 국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책에서는 남중국해의 영해권 확립과 센카쿠 열도의 분쟁화, 또 동남아의 남중국해 영해권을 둘러싼 분쟁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제를 저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거의 전랑 외교 차원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중국에 관련된 중국인들, 그러니까 뭐 한국 학자들 말고 중국에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금년에 와서도 보고를 했는데 중국 대사관에 있는 분들 얘기도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는 게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드 문제가 있을 때 중국이 강경책을 취했는데 문제는 사드 이후에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사드 이후에 한중 관계를 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존의 박근혜 정부 때 가했던 이른바 한한령을 끝까지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이제 보수적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친중 정책을 썼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2017년도에 이른바 삼불 방침을 통해서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했지만 중국이 계속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고 더군다나 한한령을 완전히 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가운데 1년은 관계 개선에 노력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4년 동안에는 아주 냉랭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8년 19년도에 남북관계나 또 북미관계 개선 과정에서 철저하게 중국이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중 관계도 북중 관계도 악화돼 있었고 당연히 중국과 미국 관계도 나쁜 상태에서 한국과의 관계도 냉랭했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에도 굉장히 오히려 더 반중 정책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본 정책은 어떻게든 간에 지금 국제적인 고립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기본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말에 그동안에 중단됐던 코로나를 핑계댔지만 사실은 중국의 비협조로 인해서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5월 달에 서울에서 열릴 것이고 또 이 문제들이 이제 중국이 예상과 달리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선으로 계속 무역 압력을 가하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한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전략 외교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이 있었고요.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특히 이제 베트남, 필리핀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무력 충돌이 있었고요. 무력이라고 하자면 총기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도 물대포를 이용해서 중국의 그 어선들이 이제 필리핀 어선이나 군함에 공격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지금 그 메콩강의 상류에다가 댐을 건설하면서 수량을 조절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게 동남아 국가들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커다란 이제 쟁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중국은 뭐 자기네들이 홍수나 수량 조절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동남아 국가들은 그 어떤 물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콩강을 중국이 장악하게 되고 수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그 분쟁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1대1로입니다. 제가 이제 연도순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 문명 공동체라는 것, 그 다음에 신형 대국 관계, 신형 국제 관계라는 건 2012년 말서부터 나온 얘기여서 먼저 말씀드렸고, 시진핑이 이제 국가주석에 부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1대1로입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10월 달에 먼저 이제 1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로가 나왔습니다. 1대라고 하는 것은 원 벨트,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으로 이어지는 원래 의미의 비단길을 이제 복원하겠다, 실크로드를 복원하겠다는 얘기고요. 원 로드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 때 정화가 개척했던 해상 교통로를 새로 뚫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대1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패권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료를 보면은 인류 문명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류 문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구호라고 한다면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이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2차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코로나 직전입니다. 이때 29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베이징에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작년 10월 달에 제3회 1대1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이 열렸는데 이때 26개 국가 정상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이제 새 과시를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에 의식해서 만든 것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들어와서 개최하고 있는 올해까지 해서 3차까지 열렸죠. 민주주의 정상 포럼입니다. 민주주의 정상 포럼은 사실은 1대1로 정상 포럼의 맞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대1로는 35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 3년도에 제안돼서 201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4년부터 목표 연도가 2049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맞춰서 35개년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6개 경제 회랑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이제 그 육로 회랑과 2개의 이제 그 해로 해상 교통로를 뚫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7번째 회랑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그 동북아 경제 회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제 회랑 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중 경제 협력대라고 해서 시범 사업이 추진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고 특히 최근 들어와서 남북관계 악화되면서 사실상 이제 그 검토하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공개적으로 많이 거론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한중 국제 포럼에서 그때 그 중국 사회과학원에 있는 학자가 그 발표한 거를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줌으로 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세종연구소랑 같이 했었는데 세종연구소에서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자료. 근데 제가 2021년도에 쓴 책에 그 사진 찍은 걸 캡처해가지고 실어놨습니다만은 조중 경제 협력대라고 하는 구성을 통해서
7번째 경제회랑을 구상을 했는데 실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계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개선을 현재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고 있는 게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22년 3연임이 확정된 이후부터 재개해가지고 작년까지 얘기한 부분인데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건 이제 중국에 쓴 말은 아니고요. 창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3대 전구 창의라고 해서 발전 창의, 안전 창의, 문명 창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당내 확정이라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 보통 이제 당내에서 결정된 이후에 10월 달에 그 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먼저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발전이 국민 행복의 열쇠다 그래서 빈곤이라든지 식량 생산,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스마트 세관, 교육, 오염 문제, 데이터 개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발신하는 것이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냉전적 사고를 폐기하고 패권과 힘의 정치를 불식하고 블록 간 대립을 지양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관용과 공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3대 이니셔티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류 문명 공동체의 3대 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의 주체 사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꺼번에 딱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과제가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상이 만들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중국도 인류 문명 공동체라고 하는 커다란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3대 이니셔티브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본다면 시진핑이 이제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2015년도 5월달에 중국 국무원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도 마찬가지 목표 연도가 언제입니까? 49년이죠. 그래서 2015년부터 10년간 다시 10년 그리고 마지막 13년을 통해서 마지막에 2049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뭘 의미합니까? 덩사오평이 얘기했던 도강량에 힘을 기르면서 조용히 힘을 기른다는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노골적으로 자기네들이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계속 발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목표들이 있는데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뭐 자료에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단계를 통해서 세계 최대 어떤 제조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유럽 국가를 다 능가하는 최대 그 제조 국가가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나오면서 미국이 엄청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견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네. 그게 가장 결정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놀란 것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하는데 하루 만에 예를 들면 하루 반짝 그 시장을 여는데 주문이 하루 만에 배송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마켓 컬리니 뭐 쿠팡 같은 경우 보면은 전날 뭐 몇 시까지 주문하면 새벽 배송이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이 금요일 날 딱 시장을 열어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모든 물건이 배송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IT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수송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16년에 봤을 때도 그때만 해도 그 택시를 잡는데 길거리에 잡을 수가 있었는데 2017년인가 18년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이제 그 외국인이 택시를 못 잡습니다. 앱으로 아니면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상태고 또 당시만 해도 또 앱을 깔려면은 반드시 중국 앱을 깔아야 됩니다. 중국 앱을 깔다 보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앱을 안 깔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 또는 교포들의 도움 받지 않으면 택시를 예약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가려고 하면은 계속 한참 기다려야 어쩌다가 한 대 오는 거죠. 막 손님 막 내릴 때.
그런 정도였는데, 그리고 공연 같은 거 하면은 예를 들면 길거리 공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면 생수를 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돈을 주고 사는데 중국에서 바로 QR코드도 아니에요. 거기는 걔네들 바로 해가 찍어가지고 바로 계산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남대문 시장 가면은 아직도 우리는 그만큼 안 된 것 같아요. 남대문 시장 가면은 계좌를 적어서 즉각 확인이 되잖아요. 그 정도지만 중국에는 그게 아니라 바로 딱 찍어가지고 바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IT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그거를 이제 미국이 나중에 제가 알기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능력을 다시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니까 중국이 엄청난 그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동원한 부분이 1985년도 플라자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플라자 합의가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이제 그 미국 GDP의 40%를 돌파하게 되자 일본의 패권 도전을 누르기 위해서 그 엔고 현상, 엔다카라고 그러죠. 엔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본의 제조업들이 일본에 제조해가지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동남아 경제 발전의 하나의 붐이 됐던 것이죠. 이른바 아랭이론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의 엔 위안화 가치를 높게 하고 여러 가지 계속 제재를 가했습니다. 통상 압력을 가하게 되니까 중국이 이제 2020년 5월달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시진핑이 쌍순환 전략이라는 단어를 발표합니다. 원래 이 말 자체로는 덩사오평이 먼저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전략으로 얘기한 것은 시진핑이 들어와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 2020년 5월달에 쌍순환 전략은 뭐냐면 중국이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의 탈바꿈을 이제 얘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장축을 수축해서 내수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 구도가, 제가 이 그림은 중국 공상은행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제가 다시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중국이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내수 위주로 하게 되면서 선진국으로부터 첨단 자본과 기술을 도입을 하고, 대신 자기네들은 이제 과거에는 값싼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값싼 물건들은 동남아나 그다음에 그 동남아 국가들이나 그다음에 그 동구 유럽 국가들, 북한 이런 나라들한테 하청을 줘서 값싸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모든 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청해서 만든 물건들을 자기네가 오히려 수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수를 증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쌍순환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네들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은 이제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틀 속에서 본다면은 북한도 중국의 이제 그 일종의 OEM 시장으로 하청 시장으로 이제 편입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런 논의가 전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굴기와 군사 굴기입니다.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잠깐 다뤘습니다. 경제 순위를 본다면 IMF 자료에 따르면 1981년도에 11위였다가 82년도에 19위, 1년 만에 두 단계가 뛰었죠. 그 다음에 83년도에 다시 8위, 2006년도에 미국, 일본, 독일 다음에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을 앞서고 2011년도에는 이제 2위로 올라서서 지금 줄곧 2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은 현재 그 GDP는 미국의 66%입니다. 이건 이제 IMF 자료상으로. 뭐 통계 따라 다른데 어디 보면은 뭐 70%, 뭐 80% 근접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IMF 일관적인 자료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IMF 자료를 활용했는데 66%입니다. 현재로서. 그 다음에 국방비를 본다면 우리가 이제 GDP에 비해서는 중국의 국방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은 이제 그 미국의 32.3%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제력에서는 미국이 압도하고 있지만, 그 중국이 많이 쫓아왔지만 국방비 부분에서는 아직은 이제 미국이 압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력 순위를 본다면 글로벌 파이어파워 인덱스 자료에 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 순입니다. 아직은 러시아가 이제 국방비는 중국이 러시아에서 많이 쓰지만 첨단 분야의 기술은 러시아가 아직도 앞서 있습니다. 혹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걸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60년부터 2018년까지 순위 변화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순위는 이거 이제 표가 나온 게 있는데 중국이 2006년도에 4위였다가 2011년도에 2위로 올라서는 과정이고 중국이 어딨나 그러니까 그 독일이 이제 3위로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31년 정도 되면은 명목 GDP로 미국을 앞지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전망은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실제로 최근 들어선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망 연도들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패권 도전과 도련 전략입니다. 중국의 그 해군 총사령관 겸 당 군사위 부주석이었던 류화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82년도에 내놓은 전략 이름이 도련 전략입니다. 이 련이라고 하는 쇠사슬 연자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체인인데 2010년입니다. 2010년까지 제1도련 내에 제해권을 확립하고 내해화하겠다. 그리고 2020년까지 제2도련을 제해권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2040년까지는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태평양과 인도권의 지배권을 양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결국 이제 제해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상의 병력 배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010년까지 제1도련선을 보면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의 오키나와 그다음에 대만을 포함해서 이 안쪽 바다를 이제 중국의 해양 통제권에 넣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들어와서 목표한 것이 이른바 구단선입니다. 이 구단선인데 원래 구단선은 그 1947년 장개석 정부가 처음 발표한 건데 그동안에는 이제 유명무실해졌다가 시진핑이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제 1947년도 장개석 정부는 11단선을 얘기했어요. 11단선을 얘기했고 시진핑이 들어와서 9단선으로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2013년 이후 실질적인 영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보시면은 이게 남중국해의 90%에 해당되는 바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만까지 포함되는데 실제로 그 일본 방위청에 나온 방위연구소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2010년도에 중국이 제1도련선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위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2020년 이미 지났죠? 2020년까지 괌까지 포함하는 제2도련선까지 완성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무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 2020년이 제1도련선까지는 이제 주로 중국이 탄도미사일과 이 잠수함을 통해서 장악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2도련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 척의 항공모함 그리고 동풍 26이라고 그러죠. 21, 26과 같은 이른바 이제 그 항모 킬러, 괌 킬러라고 하는 정밀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기지들이 다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2020년도에 괌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모두 다 미 본토로 이전 배치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 노출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이 맘먹으면은 동시에 괌에 배치되어 있던 이 괌이라고 하는 위치는 뭐냐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기지입니다. 미태평양 전략기지인 괌이 중국 탄도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철수했습니다. 대신 철수한 대신에 수시 배치로 바뀐 거죠. 상시 배치에서 수시 배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제2도련선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대대적인 반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필리핀이 아니라 여기 베트남에 차지하고 있던 여기가
남사군도인가요? 서사군도를 강제로 이제 무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 베트남 군들이 일단 밀려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사군도입니다. 남사군도에 대해서는 이제 물대포를 쏴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필리핀이 장악하고 있던 섬을 이제 쫓아내기 몇 차례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필리핀이 여기에 이제 상설 중재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에 필리핀이 승소했죠. 하지만 이제 상설 중재재판소는 그 강제권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1일에 있었던 미국, 일본, 필리핀 그 정상회담이 열렸죠. 여기서 이제 공동 성명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중국은 서사군도에 대한 이거 제가 연도 맞죠? 이게 제가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쟁점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중국 해군들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도련 전략을 목숨을 걸고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결의 대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중국의 대만 정책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는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 핵심이다. 그리고 미중 관계 레드라인이다. 만약에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 이때는 뭐 미국이고 나발이고 그냥 한마디로 미국 나발이가 없다. 우리 그냥 무조건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국 공산당에서는 대만 합병이 지상과제이고 2027년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까지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중국에서 나온 자료인 줄 알고 제가 그전에는 이제 인용을 했었는데 요번에 다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얘기가 미국 정보당국의 자료고요. 정보당국의 자료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미 정보당국 자료에 따르면 시진핑이 그 2027년 이전까지 침공 준비 완료하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시진핑이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일단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미 정보 당국의 얘기를 이제 바이든이 얘기한 것이고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돼서는 1992년 11월 달에 제가 이걸 이제 또 찾아봤습니다. 이 중국 해협 양안관계협회하고 대만의 해협 교류 기금회가 합의한 부분이 1992년 11월에 중국 식판으로 92 공식입니다. 공식이니까 뭡니까? 공통 인식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컨센서스라고 번역을 보통 얘기합니다. 92 컨센서스가 있었고 이거는 뭐냐면 내용 그겁니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중국인데 중국은 뭐냐면 대만은 자기 일개 성에 불과하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만은 중국 대륙도 우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거는 좋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원칙은 견제한다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요거까지만 해도 이제 뭐 단체가 한 거니까 그 무게감이 없었는데 2015년 11월에 시진핑 주석과 국민당 출신의 마잉주 총통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때 92 컨센서스를 재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와 대만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상 간의 합의가 92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민진당이 들어오면서 이걸 전면적으로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국의 기본 입장은 화평 연변, 부드러운,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서 대만을 일국 양제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들은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가 높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대만의 친정부를 수립해서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9년 1월 1일이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한 날인데 바로 그날 동시에 미국과 대만 간의 국교가 폐기됐고 미국과 대만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폐기되고 당시에 대만에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 이후에 중국
그 인민대표자 대회에서는 2005년 3월 14일 반국가 분열법을 채택을 해서 무력 사용의 레드라인을 발표합니다. 8조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하고 독립을 선언하며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무조건 무력을 사용하겠다. 두 번째는 외국 세력이 대만 내정에 간섭하거나 외국 병력이 대만에 주둔할 경우 무조건 공격하겠다.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도 무력 통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뭘 연상합니까? 작년 2022년 9월 18일 북한이 그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해서 우리는 무조건 그냥 법에 정한 대로 뭐 남조선이 어떻게 하든 미국이 어떻게 하든 일본이 어떻게 하든 5가지 조건에 부합되면 무조건 핵을 쓰겠다고 아예 선언해 버렸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에서 잘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뭐 그 러시아 본토를 공격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지네가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공격 안 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몇 차례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의 주요 군사시설이나 도시에 공격을 하면 무조건 핵을 쓰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핵 독트린에 따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정리한 게 있는데 4가지 독트린에 따르면은 여기에 저촉되면 러시아는 무조건 핵을 쓰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공격하면서도 절대로 이들이 만약에 러시아를 공격하면 우리는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장거리 무기를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중국도 이미 2005년도에 반국가 분열법을 해서 이제는 뭐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뭐 시진핑 그런 거죠.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법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는 존중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강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정책을 함부로 이렇게 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제 반국가 분열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몽과 패권도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실 이 세 부분은, 이 3가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미국 학자라는 게 얼마나 어설프냐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최고 중국 전문가는 라고 평가받고 있는, 제가 당시 정리할 때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 학자마다 평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데이비드 샴버라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말에 다 번역돼서 된 걸 보면은 2008년도 책만 봐도 이때만 해도 중국 공산당은 점차 민주정당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당시 향과 진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군면 단위에서 민주선거를 했거든요. 중국이 직접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돼서 성과 중앙정부까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아닌 거죠. 올해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정리한 내용이 여기 보면은 원래 연성 권위주의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점차 민주주의로 갈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경성 권위주의로 되돌아갔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존 미어쉐이머라고 이제 이른바 그 공격적 현실주의 대표적인 학자고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 다 번역된 겁니다. 자, 2001년 판을 제가 당시에 이제 사서 봤는데 거기 보면은 중국의 부상을 얘기하면서 성장 억제를 해야 된다. 이 영어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해야 된다. 이걸 대안으로 내걸었는데 2014년 판에 딱 보면은 용어가 바뀝니다. 컨테인먼트 폴리시, 봉쇄 정책을 바꿔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봉쇄 정책은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했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국 학자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가 아니죠. 클린턴 행정부 때, 그리고 바이든이 그 당시 부통령이었습니다. 이때 중국의 세계무역국 가입을 허용한 겁니다. 지금 얘기할 때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최대 오판이 중국을 세계무역국에 가입을 허용한 거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된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그레엄 앨리슨 하버드대 전 교수의 경우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 간에는 전쟁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평화적인 패권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2020년, 4년 전이죠. 여기 동아일보 인터뷰 보면은 우리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고 출발점은 한국과 대만 등 제3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브랜즈, 마이클 베클리 같은 이 사람이 특히 할 브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국가안보보좌관하고 공조 이게 누구야? 할 브랜즈하고 제이크 설리번하고 이제 공동 논문도 발표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그 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오히려 중국이 세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게 어떻게 한 보름 전이죠. 보름 전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가서 그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국무장관 외무장관 외교부장 겸 외사 판공 책임자죠. 이 두 사람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했는데 무려 5시간 반을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다 뒤져봤는데 중국 외교부에 나온 홈페이지에 나온 거하고 국무부에서 나온 게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중국이 개혁 공격적으로 나섰고 블링컨을 해명하기에 바빴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랬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여러 면에서 중국을 압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불만을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의 인권 개선 문제를 제기했고 남중국해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러시아 지지하지 말 것 이 4가지를 요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조 이것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3대 공동성명을 준수하라. 이걸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배치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중국이 굉장히 크게 우려하는 것이 사드만 해도 이것은 이제 중국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위망이라고 한다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공격하는 무기를 지금 아태 지역에 배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리스킹을 철회하라. 이건 디리스킹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국을 이제 국제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부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고, 과잉 생산론은 조작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중국이 저가 제품을 전 세계에 뿌리는 바람에 전 세계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함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공동성명을 통해서 발표해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거부합니다. 구두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3대 공동성명은 준수하되 그러나 이걸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다. 3대 공동성명은 이제 수교성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공동성명하고 수교할 때 성명한 거, 그 다음에 대만의 무기 수출을 무한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중국 자료는 미국이 대만에서 무기 수출을 안 하겠다고 약속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무기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지 무기 수출을 안 한다고 약속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국몽에 대한 도전인데 우선 대만입니다. 대만이 민진당하고 국민당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잉주 총통 때만 해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시진핑 주석과 합의했는데 지금 이제 민진당, 민주진보당의 약자죠.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고 대만은 중국 주권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대만 총통 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민진당이 3번 집권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2번 집권에다가 뺏겼다가 다시 집권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3번 집권에 성공을 했고요. 지난번 총통이었던 차이잉원 총통이 대중국 정책 6개항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대만은 독립국가고 주권과 미래는 대만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관계는 국가 대 국가 관계다. 그러니까 중국의 일부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구이 컨센서스는 대만 컨센서스로 대체할 것이다. 뭐 등등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안 무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신중하게 된다. 다시 한번 너무 일방적인 중국 의존도는 피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침 전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그 군사 무기를 도입을 해서 중국의 무력 통일에 대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대만 정책은 아까 그 중국이 이제 대만 관계 뭐라 그랬죠? 제가 갑자기 그 반국가 분열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 대만 관계법입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대만과 단교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애매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한편으로는 행정부 차원에서는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미 상하 양원이 만든 법이 대만 관계법입니다. 대만을 단교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폐기하는 대가로 대만의 무기 수출과 전술 제공, 미국 내 대만 자산 문제에 대해서 용인하는 이런 부분을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82년에 6개 보장, 6포인트라는 거를 이제 제기해서 무기 판매를 허용하는, 그래서 2016년에 재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타이페이법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일부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진보적인 학자 중에 일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오히려 국내 친미 언론들이나 미국에서 자꾸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는 것을 과대 포장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미국에 의한 반중 가스라이팅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까도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만 통일을 얘기하고 있고 무력 통일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 왔습니다. 그게 다만 2027년이냐 아니냐고는 별개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기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의 정치 공작 보고에서도 명확하게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거 워딩 그대로입니다. 대만은 반드시 통일할 것이고 선호하는 것은 무력 아닌 평화 통일이지만 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 27년까지 대만 점령은 예상은 틀렸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 나와 있는 2025년, 27년 사이에 무력 공격은 틀렸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시기는 정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무력 통일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전문가들과 대만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있습니다. 외교적 고립, 군사적 봉쇄, 무력 침공인데 여기 보면은 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무력 침공 가능성을 오히려 미국 전문가보다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파란색이 긍정적인 반응인데 외교적인 정책을 쓸 거라고 보는 전문가가 더 많긴 한데 무력 통일의 가능성을, 무력 침공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오히려 이제 군사적 봉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들은 이제 보시면은 쭉 있고요. 여기 신미국 안보센터 같은 경우는 도깨구리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제한적인 동사군도라든지 팽호 제도 이런 제한 점령을 통해서 대만 정권에 타격을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작년에 나와 있는 CSIS하고 랜드 보고서에서는 이제 전면적인 침공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고요. CSIS 보고서에서는 침공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한다면 중국을 패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랜드 보고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전면 공격일 경우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패배한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 개입이 있으면은 대만이 중국의 전면 침공도 막아낼 수 있다. 대충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왕이하고 블링컨 간의 얘기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대로 나온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쟁점들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 현재 보면은 미국이 추진한 게 프렌드 쇼링이라고 말을 쓰죠. 프렌드 쇼링 그래가지고 한국이나 일본,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첨단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 그 칩4라고 하죠. 원래 미국, 일본, 대만, 중국 그래서 칩4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반도체법을 제정해서 온쇼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국 내에 그 한국이나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TSMC나 SK 이런 데가 이제 현재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해서 미국이 어떤 경우라도 자체에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경제 틀을 이제 미국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그러니까 1대1에 대항해서 IMEC라고 하죠. 작년 9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인도, 그다음에 중동 유럽인의 핵심 고리가 뭐냐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이 고리를 이어가지고 유럽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또 저지하려고 하는 일환에 나온 것이 이란이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 제약을 맺게 될 경우는 중동 지역의 이슬람의 순위파의 수장인 이제 누구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시아파의 그 대표 주자인 이란이 하마스를 이제 배후 조종을 해서 작년 10월 달에 전격적인 이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중동 사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과정들, 왜 하필이면 작년 10월이냐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의 구도를 깨기 위해서 이란이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격제형 전략 구조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죠. 미국이 본격화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중단해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 훼손을 중단하라 얘기하니까, 토니 블링컨은 이제 그런 동문서답을 한 거죠. 오해와 오판을 방지하고 미중 양국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현재 오커스 알죠? 미국, 호주, 영국이 이제 잠수함 동맹을 맺었고, 지난 4월 10일 이제 필라 2에 일본 참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한국이나 뉴질랜드가 이제 역시 필라 2에 가입하는 것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쿼드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이제 인도 태평양에 연합을 하고 있고,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자 안보 협력체를 만들었고, 금년 4월 11일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이 만났죠. 이건 마르코스 주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만나서 구도를 만들었는데, 요번에 이제 람 엠마뉴엘 주일 미국 대사가 이 구도가 전통적인 이른바 허브 앤 스포크 전략 구도에서 이제는 레티스 라이크, 그래서 뭐냐면 격자형 구조로 전략 구조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토 같은 방식은 동아시아에서는 적합하지 않고, 이제는 소다자 기구 방식으로 자기는 운영할 거라는 것을 명확히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구단선과 도론 전력을 무력화하는 그런 전략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중국발 지정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석유의 100%, 식량의 75%, 수출입의 99%가 우리는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운반하고 있는데, 이 해상 교통로가 우리가 공짜로 생각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100%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해상 교통로 보호에 대해서 1980년대, 90년대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나온 게 이제 2000해리 보호론. 그래서 낙하선의 총리 때부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열도 불침 항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던 이유는, 미국이 중동 지역 석유로부터 일본, 한국까지 오는 2000해리입니다. 2000해리를 미국이 단독으로 맡고 있는데 여기에 분담해라. 일본에 대해서는 2000해리 전체를 같이 공동 부담하자고 하는 부분이고, 한국은 최소한도 1000해리는 부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도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통상적으로 우리의 해상교통로는 4군데입니다. 5군데네요. 한국과 중국으로 가는 한중 항로가 있고, 북방 항로가 있습니다. 한일 항로, 한일이나 한중에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가 3개인데, 북방 항로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는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3개, 가장 핵심 항로가 서남 항로입니다. 서남 항로가 우리가 바로 얘기하고 있는 남중국해를 통과해서 인도양을 지나는 항로고, 또 하나는 동남 항로는 우회하는 거죠. 저기 이제 인도네시아를 저 삥 둘러서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중국해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3일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3일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 항로는 당연히 서남 항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어디입니까? 중국에 걸려 있어요. 중국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일본은 사실은 뭐 우리랑은 좀 다르죠. 조금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과 손잡고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안하고 공동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은 굉장히 이제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5월 달에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 처음으로 우리가 대만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나온 건 대한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해 11월에 있었던 그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디건 그대로 찾아보고 영문도 똑같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재작년 12월에 나온 인태 전략 보고서 금년 그 공관장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기 업적 3대 업적 중에 하나로 얘기한 것이 독자적인 인태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독자적인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대만 해협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르죠. 다시 말하면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연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정적인 실책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나마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을 때 저 문구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낸 게 있습니다. 바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이제 미국이 계속 압력을 넣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걸 달라. 그러면 미사일 사거리를 철폐를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때 동시에 발표된 것이 미국이 우리에 가했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철폐됐습니다. 대신 이제 미국이 원한 이 문구가 들어간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중요한 문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이듬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3자 변제안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 결정적인 전략적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우리 자체에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가 하면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연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CSIS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 달에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면적으로 주한미군이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지상군은 못 가고 우리 주한미군 공군 가운데 4개 편대가 있는데 이 4개 비행대대 가운데에서 2개가 참전할 것이다. 이미 구조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오산과 군산에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군 수송기가 병력, 전차, 장갑차를 대만까지 수송하는데 중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CSIS 보고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주 민군 복합항입니다. 여기에 미군 함정과 잠수함, 항모로 중국 북양 함대의 남하 저지 및 동양 함대를 측면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긴 뭐냐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면 중국에 이제 3개 함대가 있습니다. 여기 북부 이제 용어가 좀 북부 함대, 남부 이게 요 글씨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북해 함대, 동해 함대, 남해 함대입니다. 남해 함대는 이제 뭐 남중국 쪽이고 동해 함대가 이게 이제 그 상하이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 산동반도에 있습니다. 칭다오에 있죠. 닝부어에 있고 칭다오에 있는데 지금 이제 제주항에서 뭐 어떤 얘기냐면 이 북해 함대의 남하를 저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그 동해 함대가 이제 주력 함대거든요. 대만을 공격하는 이거를 측면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3대 함대 가운데에서 2개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주 민군 복합항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미국의 CSIS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루될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의 예상 대응은 중국이 그럴 경우는 주한미군을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유도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중국이 그 대만 전쟁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남쪽으로 쏠릴 때 한반도 힘의 공격을 이용해서 북한이 우리 쪽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할 경우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그 한반도에 발이 묶이면은 중국이 이제 힘의 공복을 이용해서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보여주는 것이 금년 4월 달에 있었던 이 표입니다. 이거 제가 민들레라는 데다가 저거 러시아어를 제가 다 물어봐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어로 된 걸 못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난 4월 초에 그 한미 군사연습이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한반도에서. 이때 중국의 전략폭격기 흉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데, 이 16대가 이 발진해가지고 한반도 주역에 모의 폭격훈련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미 군사 연습,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한미 연합군이 또는 미군이 대만 문제나 한반도에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이 중국에 있는 그 전략 폭격기들이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고, 여기 나온 표시된 부분들이 다 어디냐면 미군 기지들입니다.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중국의 지정학 리스크가 큽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또 그러나 또 중국과 협력이 또 어느 정도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대만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연루의 위험성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답까지는 우리 토론을 통해서 의논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국몽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제 거대한 중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기회도 되지만 또 위협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특히 WTO 가입에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건 공화당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같은 경우 외교 상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외교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면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그 부통령 할 때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브한 이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같이 해보자, 공존을 이제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에서 계속 반대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이란 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핵합의 같은 경우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거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허용하고,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못하게 하는 타협안을 내걸었지만 당연히 공화당이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럼 1년 단위로 미 의회의 신의를 받자 그래가지고 타협을 한 게 이제 이란 그 핵합의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정부가 있을 때는 유지가 되다가 트럼프가 바뀌면서 바로 그냥 폐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트럼프가 옳았느냐?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시 말하면 그걸 어느 정도 유지했으면은 이란이 약속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핵 포기에 반응했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학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정책하는 것과 좀 달리 주어진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비공개 데이터나 비밀리에 그 정부 당국이 입수한 데이터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고, 또 하나는 한국 내 중국 연구자들, 이거는 뭐 한국 내 일본 연구자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뭐 북한 연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중국하고 포럼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한반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 학자를 만나는데, 또는 중국 당국자들을 이제 1.5 포럼에서 트랙에서 만나면, 중국 전문가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질문만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내라는 얘기만 하지, 우리 정책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느냐 하면 중국 전문가 한 사람들은 뭐냐면 한국 내 온갖 정보를 다 줘가지고 몇 가지 주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상하이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주한 대사했던 모 대사가 그 한반도 이제 그 육자회담 차석 대사를 최근까지 연임했던 분인데 저한테 밀착 경계해가지고 엄청나게 저보다 주중 한국 대사했던 사람조차 이코노미를 줬는데 저만 비즈니스 줘가지고 초청을 해서 계속 밀착해서 얘기를 듣고자 했어요. 한국 정부의 북한 정책이나 중국 정책을 물어봤는데 저는 끝까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에 온갖 얘기 또 정확하게 알지도 않고 추측까지 해가지고 다 정보를 넘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중국 전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본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팔려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하면은 한놈 부르다가 저 친구는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아예 안 부릅니다. 이제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의 중국 연구소는 제가 중국 연구자를 세미나를 많이 들어가서 봤는데 주로 중국 생각이 뭔지를 아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가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연구자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중국몽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배합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나온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것이 일본에서 얘기했던 차이나 플러스 원 비슷하게 신남방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이제 그 비중을 이제 동남아나 인도 쪽으로 넓혀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현을 잘한 게 윤석열 정부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예 중국이 아예 한국 정부의 이제 일정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무역 보복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때 26, 25%까지 갔던 제중 무역 의존도가 20% 정도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그게 결국 이제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쪽을 대체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라 중국 자체가 절대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안보하고 한반도 안보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전쟁 당시인데요. 1949년 12월인가 이제 그 장개석 총통이 이제 그 진해를 방문했어요. 진해를 방문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949년 이제 10월 1일 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이 되니까 이걸 이제 한반도를 통해서 역공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동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택동은 뭐냐면 장개석 군대가 대만을 쫓겨나니까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한반도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그 대만으로서는 정말 행운, 우리한테 불운하게도 대만이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이 이제 1950년 12월에 이제 그 10월 달부터 이제 그 중국 인민지원군정대로 들어오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53년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이후에 54년 1월서부터 54년하고 57년인가 두 차례 걸쳐서 금문도에 대대적인 대만을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당시에 54년에 터졌을 때 당시에 미국이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대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는 바람에 중국이 멈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57년도에 또 공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80 몇 년도가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걔들이 공격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했을 때 미국의 항공모함이 오면서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공격한 건 아니고 그런 통상적으로 해서 대만과 한반도의 안보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이제 기본 전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일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조심하는 게 이게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아주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보수 단체에는 친미가 깔려 있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친중적인 요소가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하기, 공개적으로 말하기 되게 어렵지만, 그래가지고 중국을 비판하면은 바로 반박이 들어와요. 그럼 중국하고 싸우자는 거냐? 싸우자는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 군데 칼럼을 쓰면은 중국 조금만 언급하면 바로 싫어요, 반대 나옵니다. 근데 일정한 숫자가 제한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시민언론 민들레에 이제 3주마다 쓰는데, 거기에는 중국을 쓰고 싶은데 계속 자제하고 있고요. 거기는 조금 더, 정부 비판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자제하고 있는 반면에, 지난주에 작년 12월에 이제 내일신문에 이 문제를 썼어요. 꼭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썼는데, 그 얘기가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중국발 리스크는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중국의 해양 정책은 정말 위협적입니다. 중국은 뭐냐면 도론 전략도 위협적이지만 만약에 도론 전략이 성립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한반도 전체가 다 중국의 통제 없이는 하나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일본한테 빌붙어가지고 나갈 수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보면 중국의 일본에 빌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이 통제권에 오래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 중간선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형평이론이라고 그래요. 형평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국제법상으로 이게 기존의 다수 이론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제 중간선 이론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형평이론에 따르면 뭐냐면, 이호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섬은 아니지만, 이호도도 중국이 자기네 걸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호도는 우리보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중간선을 따지면 우리 쪽에 가깝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연안에 살고 있는 인구나 경제적 비중으로 봤을 때 중국이 훨씬 가깝다는 거죠. 우리는 제주도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제주도의 마라도에서 이호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나 경제, 인구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마라도는 우리한테 거의 없다는 거죠. 이호도는. 그래서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이제 전남 해안에 가고도라는 데가 있는데, 가고도에서 또 넘어가면 가고초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일본에서 이제 일본 애들이 해군 군함이 가다가 좌초돼서 발견된 건데, 이게 뭐냐면 중간선을 그으면 우리 쪽에 당연히 가까운데, 이게 뭐냐면 대륙봉 연장으로 하면 중국 연장선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바다에서 옛날에 시추선이 갔다가 중국이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여기서 해양 자원을 시추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 한국에 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시추 탐사했다가 중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 주장대로는 서해 3분의 2가 자기네 겁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바다가 다 중국 대륙봉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냐면 영해는 당연히 배타권을 가지고 있지만,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뭐냐면 무해 통항권이라고 해가지고 군함의 경우도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은 뭐냐면 민간 상선은 허용이 가능하지만 군함이나 관공선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다닐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선은 갈 수 있을지 모르죠. 중국의 동의하에. 그러나 우리 군함이나 아니면 정부 배들, 이런 배들은 중국 동의 없이는 못 지나가는데 200캐리라고 하면 이게 다입니다. 더구나 대만까지 중국을 넘어가 버리면은 태평양에 그야말로 거의 3분의 1 정도는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에 굽신굽신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면제에서만큼은 미국과 협력이 필요하고 일본과 어느 정도 안보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쓴다면은 연성안보, 그러니까 제도적 구축에서는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중국 대사관에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또 이제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학자가 그러니까 중국 학자가 아니라 우리 이제 학자가 중국 정부에 보내고 싶은 거 있으면 해달라고 한 페이지를 쓸 때도 그 얘기한 게 뭐였냐면, 그러면 중국이 적어도 기존의 해양 통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해달라. 적어도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무해 통항권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중국을 빼놓고는 대부분 인정하는 그 권리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한국 정부가 또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이에 우리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중국 측의 얘기는, 중국 전문가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뭐 국제법적의 토대, 국제 규범에 맞춰서 그다음에 그 뭐 일방적 현상 변경.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항의할 수는 있지만 왜 미국이 쏘는 용어, 일본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공격을 받았던 게 중국 정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인류 문명 공동체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나중에 보니까 인류 문명 공동체가 나중에 보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쓸 때는 그냥 니들이 쓰니까 우리가 좋은 뜻으로 동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미군에 대해서는 정책에서 사실 제가 이제 뭐 한 십몇 년 전에 쓴 보고서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바깥에 나가는 거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뭐냐면 한국을 발진 기지로 해서 떠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할 때 어떻게 됐냐면 미 2사단의 그 1년 된가 뭐라 하나 그 한쪽이 어떻게 됐냐면 아예 소속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저기 그러니까 주한미 사령부 소속이었던 미군이 거기 미 중부 사령부 쪽으로 계속을 바꿔가지고 이라크전에 들어갔거든요. 그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중부 사령관으로 간 거고. 근데 문제 뭐냐면 CSIS 보고서 내용들 한다면 주한미군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또는 한국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군이 공격받으면 한국이 개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문제들이 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뭐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2006년도 말에 당시에는 이제 아소타로 외상이 얘기한 게 자유와 번영의 호라는 게 있었거든요. 호라는 건 이제 과로할 때 활골이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 당시에 처음 나온 건 뭐냐면 2010년도 중국의 제1도련이 완성되기 전에 그 당시에는 뭐냐면 특정 나라를 지칭한 건 아닌데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 진영이 이렇게 쭉 둘러싸가 중국을 포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도,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동남아 이렇게 해가지고 활모양으로 중국을 포위해야 된다는 구상을 처음에 얘기했다가 아베 1기 내각이 이제 조기에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중단됐다가 2013년도에 이제 아베 2기 내각이 등장하면서 아베가 2013년도 내어간 게 이제 자유롭고 그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이게 처음 내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래서 이제 인도태평양, 그러니까 인도양에 있는 인도까지 끌어들여서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이제 아까 말한 자유와 번영과 같은 거의 개념인데 이제 네 나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중국의 부상을 막자, 해상으로 막자는 겁니다. 해상으로 막자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미국이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의 전략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 애들이 전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단독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2010년 계기로 해서 넘버 2에서 넘버 3로 밀렸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단독으로는 안 되니까 미국의 다리를 붙잡아서 미국은 점점 뭐냐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미국 내 양대 축이 개입주의도 있지만 민주당의 먼로주의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다른 나라 문제에서 벗어나고 중남미라든지 여기까지만 장악하자 이런 제한된 패권을 주장하는 이론들이 끊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한테 아까 자유와 번영의 호 또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해가지고 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본 애들이 훨씬 전략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이전에 나온 게 뭐 지구본을 부감하는 외교를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글로벌 외교를 그때부터 표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도 뭐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는 뭐 외교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안보 문제는 동북아, 남북한과 미중 일러 요거밖에 안 보잖아요. 그나마 지평을 확대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남방 외교 그래가지고 이제 동남아하고 인도까지 갔고. 근데 사실 너무 또 넓힐 수 없어요. 너무 넓히면은
우리 가랭이가 찢어가지고 실제 실속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차피 국력과 단지 경제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게 국민적인 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적어도 뭐 PKO 평화유지대를 파견할 정도,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만약에 PKO 보냈다가 군인 한 명이 죽으면은 난리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적어도 국제적으로 우리가 중견국가 목소리를 내려면은 어느 정도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필요한데 또 우리 국내 여론은 또 못 뒷받침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지 어떤 국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력, 재력, 군사력만이 아니라 국내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아직 국내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굉장히 우리 또 그 의식이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국민적 의식. 그런 부분들이 또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공화당이냐 민주당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로 2주 전에 썼나요? 그 민들레다가 쓴 게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오바마 독트린이 발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시 독트린이라고 하면 이제 그 선제 공격론이었는데 그게 과도하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에 개입하면서 미국의 국력이 소진되는 이걸 비판하면서 이제 2014년도에 2015년인가 그 웨스트 포인트 연설하면서 나온 게 오바마 독트린인데 이거는 뭐냐면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공격받을 때 외에는 동맹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기본 내용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래도 썼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급적인 개입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싱크탱크 보고서들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깨구리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도깨구리는 스스로 내가 독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 먹으면 너 죽는 거다 이런 거를 보여줘서 못 먹게 하는 게 도깨구리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시나스에서 보고서 내용은.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이런 싱크탱크 보고서 계속 공개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대만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하고 그렇게 되면 공산당 정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제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은 각오하고라도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국이 상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빼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0년 지금 최근에 그 인도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인터뷰에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미 이제 중국 포위망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갑자기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제1도련 전략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령함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텔스 비행기처럼 스텔스 함정을 전진 배치해가지고 실제로 그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다 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제6세대 공군기를 개발해가지고 중국 공군을 다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전진 배치해서 중국을 사실상 완전히 포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포위망이 거의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왕이하고 브링컨하고의 그 논쟁이 5시간 반 동안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어요. 분위기는 왕이가 격앙돼가지고 계속 미국을 압박하는 거였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우위에 섰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압도적인 힘을 통해서 개입할 필요가 없게 만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레드라인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얘기할 때 항상 제가 글 쓸 때도 조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중국의 리스크, 지정학 리스크는 장기적 리스크다. 아직까지 중국이 힘으로 직접 억제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저는 이제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대화의 기회를 계속 열어놔야 된다. 윤석열 정부처럼 이제 중국과의 잔치는 끝났다라든지 이제 반중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따위 주중대사나 지금 재경부 장관 이런 소리 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중국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제 중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남중 국해는 다 중국 넘어갑니다.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진비준이 오래 섰던, 이름까지 얘기한 적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모 교수는 자기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핑계를 중국 위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친구 얘기는 굉장히 비겁하고
또 유엔 대사를 가기 위한 공작이라고 보는데 자기가 유엔 대사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냥 놔두게 되면 중국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도 좀 반대입니다. 그런 면에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스크는 장기 리스크고 현재 단기, 중기적인 협력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 표현한다면 연성안보 부분에서는 협력을 하되 그러니까 제도적인 구축에서는 어느 정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 서방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대를 투입해서 관여하는 부분은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자유대가 지금 참여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보러 계속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 경성안보죠. 그러나 연성안보, 제도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속도와 범위와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협력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